오늘 반가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널리스트로 유명하시고 애널리스트로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최경영 기자와 이광수 미래에셋태우 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생소하긴 한데요. 두 분이서 이번에 책을 같이 쓰셨네요. 골든 크로스라는 주식과 부동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 전략. 제목은 멋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제목만 멋있다는 건 아니고 제목도 멋있다. 그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을 쓰시게 된 건가요? 먼저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 직업이어서 네. 미래를 전망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항상 취약했던 게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한계도 있고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뭐 소스라든가 이런 게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근데 제가 미래를 전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국은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지한 고민이나 어쨌든 그런 상황 없이 미래를 전망하는 게 한계를 좀 느꼈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최경영 기자님 뵌 거죠. 그래서 현실을 정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또 특출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일을 해보고 책을 써보면 좋겠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특히 투자에 대해서 말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런 사실 세상에 없던 조합인데요. 이 저널리스트와 애널리스트가 같이 한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책을 같이 써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쉬우셨나요? 아니, 사실은 제가 뭐 업혀가 안 거죠. 업혀가 안 거고. 아직 업히시기에는 젊으신 나이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나 애널리스트나 사실은 직업적 특성이 시간에 관한 거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에도 썼지만 시간을 동결시켜서 얼린 다음에 그 단면을 보고 싶은 거죠. 현실 세계의 단면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를 조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랄지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라는 게 과거의 일이잖아요.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가 프리징 타임을 해서 시간을 동결시켜 가지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저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공식 지표 말고 또 다른 뭔가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제가 뭐 각종 다큐멘터리 심사위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제예미상 심사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책에 많이 녹아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최경영 기자는 그 최경영의 경제쇼 예. KBS 아주 지금 KBS 일라디오 예, 일라디오에서 아주 인기리에 지금 그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게스트들이 오잖아요.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렇죠. 예. 예. 그것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뭐라 그럴까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예. 그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분들 특히 이제 최경영의 경제쇼 같은 경우는 정치인은 가급적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보조 맞춰주는 차원. 그런데 이제 계속 듣고 있으면 저 혼자서 지난번에 나오신 분은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시고 지금 나오신 분은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하지만 그 판단도 결국은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다는 거는 결국 청취자와 시청자의 몫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다 자유방임처럼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판단하시기에 예. 이제는 오늘은 이제 우리 최경영 기자의 뷰를 이제 듣고 싶은 거니까 예.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 책에도 썼지만 설국열차 이야기를 했어요. 설국열차에서 엔진의 이름이 이용원한 엔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고잉 컨선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영원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요. 설국열차가 계속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돌아가는 방식이 좀 잔인하죠. 예, 그게 잔인합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묘사를 했고요. 그런 그 잔인한 현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자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잔인하지만 줄 것이냐? 2, 3년은 그럴 것 같다. 2, 3년은 그럴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소수 의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의견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관해서 뭐 최근에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그 찰스 굿하트라고 영란은행 이사였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늑대가 언제는 올 거다. 그 늑대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늑대가 온다고 양치기 선인이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그걸 믿지 않다가 결국 왔을 때는 다 잡아먹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비는 해두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좀 즐길 타이밍이긴 하다. 예. 근데 잔인하다는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예. 어떤 면이 그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회복 자체도 우리가 공공연하게 K자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K자라는 거는 한번 급락했다가 그냥 바로 반등해버리는 V자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떨어지는 L자보다 더 못한 게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상황이 또 미국 상황이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에도 공중파 뉴스에서 무려 5천만 명 정도가 거기 땡스기빙 데이가 우리 추석같이 엄청난 할러데이 시즌이거든요. 네. 5천만 명 정도가 푸드 트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을 구호받기 위해서 5천만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3억 2천만 명의 인구인데 엄청난 수치네요. 5천만 명이. 그런데 자산시장은 미국도 폭발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가? 미국은 그게 흑백의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지만 한국은 그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직, 그 다음에 돈을 좀 모으고 부동산으로 축적한 또는 주식으로 축적한 분들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그 사다리를 올라갈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게 각국의 선진국의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실물 경제는 사실 좋아진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아주 안 좋은 거고 내년도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보단 좀 나아진다는 거지 뭐 갑자기 예전 어느 수준보다 확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선반영으로 주식시장이라든가 이 자산시장은 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성장했고. 예. 하지만 이게 결국은 착시 현상 아니냐. 그래서 이제 꺼지게 될 거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주가라는 게 또는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프라이스드 인 개념이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얼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 호재가 거기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풀린 액수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6년에 걸쳐서 3조 달러 풀었는데 지금 한 몇 개월에 걸쳐서 3조 달러를 미국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랄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계속 사실은 양적 완화랄지 금리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자면, 그리고 선진국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런 칼럼이 나왔어요. 선진국들아, 당신들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 일본을 보라. 잔인한 말인데. 정말 잔인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일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일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일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임금 상승,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바텀업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자산 시장에 긍정적 메커니즘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현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게 다 빚이잖아요. 그렇죠. 이 빚이 전 세계를 지금 억누르고 있고 빚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세계 경제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빚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언젠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터질 수밖에 없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전 지구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조망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우리 관점이나 한국 투자자의 관점이나 한국 정부의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미국 정부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 정부에게 뭐가 제일 유리한가? 다음 차기 정부가 뭐에 가장 신경을 쓸 건가? 결국 미국 정부도 똑같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지금 네. 현재 6%, 14%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6%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이전에 3.5%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라스트 마일처럼 거기에서 3.5%로 가는 게 훨씬 더 지난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14%에서 6%로는 몇 개월 만에 떨어지지만 지금 이미 문을 닫아버린 공장이나 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6%에서 이쪽으로 3.5%로 내려가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랄지 금리가 상당 부분 지속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달러 약세를 지금 91 정도잖아요. 네. 근데 최저점이 한 역사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면서 달러 패권을 가져가려고 할지. 하지만 당장 유리한 거는 달러의 약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수지를 어떻게든 좀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게 미국 정부의 관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전 세계 경제를 보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약간의 기회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자산 시장은 계속 그 유동성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산 시장의 버블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엔 그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광수 연계 아니, 우리 왜 저에게만 계속 일단 우리 저 네. 최규현 네. 기자님께 일단 네. 그 처음 나와서 막 이렇게 네, 하드 일단은-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집중 공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광수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한국 부동산이 뭐 좀 난리잖아요, 사실. 예. 그 정부에서 뭐 아무리 이런저런 대책을 세운다 해도 결국은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 것 같고요. 예.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집착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좀 그 뭐랄까 역사적 철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셨는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이게 뭐 우리가 산업화나 도시화가 이렇게 빨리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도 민주화도 완성을 한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자랑스러운 나라고 그 도시화가 갑자기 80%가 돼버렸잖아요. 갑자기가 한 3, 40년 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다 부동산밖에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광수 의원도 계시지만 사실 과거에 증권사 직원 그 신랑 된다고 하면 야, 왜 그 주식쟁이들이랑 결혼하려고 해? 이랬던 시대가 바로 20년 전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관해서는 투자가 거의 맹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도 진행을 하면서 아,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고요. 이게 이미 선반영돼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꼭 아세요.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아, 굉장히 스트롱한 그 뷰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어떤 방송에서도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유의하세요. 이런 발언을 하는 진행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어떤 정책의 이원 효과랄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계 경제 압박에 따라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게 한 4년 동안 돼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 한 30%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현상이 언제 왜 왔는지 앞으로 언제 올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거는 쏙 빠져나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그 뷰를 가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시장 수급이 중요하다. 예. 시장에 맡기면은 이렇게 폭등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공급을 늘리면 된다. 예. 근데 그렇게 단순한데 그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답은 단순한데 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항상 복잡다단하거든요. 복잡다단할 수밖에 없죠. 왜 예.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그렇게 내놓는다 해도 예. 결국은 먹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책에서 써놓은 것처럼 싱가포르이 1965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을 하고 1966년에 토지의 95%를 국가가 다 사버려요. 그 작은 땅을. 다 사버립니다. 서울보다 작은 땅이에요. 아니, 서울보다는 좀 크죠. 근데 다 사버립니다. 다 사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인구가 한 600만이니까 서울보다 작은 인구죠. 네. 예. 그 상황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한참 경제가 발전하고 난 다음에 민간 시장으로 한 15%, 20% 정도 돌려요. 그래서 30억, 40억 하는 맨션들을 부자들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정책이, 이게 경로우전성이거든요. 한국은 좀 역사를 아시는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45년, 48년 뭐 토지개혁, 조선왕조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사유화가 됐잖아요. 미군정 하에서. 사유화가 된 다음에 그 산업화 도시화의 역사와 그 다음에 투자 또는 투기의 역사, 뭐라고 정의를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역사가 40년, 50년 진행이 됐어요. 그거를 다시 테이크백해서 싱가포르처럼 할래, 독일처럼 할래, 이거는 못해도 40년, 50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예.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로우전성은. 그 사이에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생겼고, 수많은 네트워크 동맹이 생겼고, 그 네트워크 동맹이 정부 안에도 있고, 정부 관료들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도 있고, 언론사도 있어요. 네. 예,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래, 그나마 공영방송사나 이런 곳에서나, 아유, 부동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국가 경제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가치적인 차원에서,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의 투자라는 아주 그 핵 단위 차원에서는 현실은 그렇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자주 이야기하는 화두가 뭐냐면 건설사들의 사주를 받은 언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예. 실제로 언론이 이 부동산을 대하는 인식이랄까 태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건 뭐 너무 민감한가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 명확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언론사들처럼,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에스테이트,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섹션이 따로 20년 전부터 있었던 나라, 모든 신문사에서. 아예 그 코너가 예, 그걸 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홈, 집, 주거, 삶, 행복 이렇게 접근하지를 않잖아요. 그게 자산으로 생각을 투자.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일종의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매물센터도 하고 있고요. 뭐 합작법인이든 뭐든 그 다음에 뭐 관계사든 뭐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제신문이건 우리나라의 뭐 아주 큰 신문사건 골프장 안 하는 데 없죠. 경제신문사에서 골프장 거의 다 인수했어요. 그래서 골프장 하죠. 그 다음에 건설사 사옥할 때도 시행정관에 시행사를 해서 시행업을 같이 하죠. 아니 스스로가 플레이어인데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쓰는 그 분양대행사,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분양대행사 사장님들, 그 다음에 뭐 용인에서 수천 세대 단지했던
사장님도 제 친구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언론사에 가령 얼마나 뿌려야 되고 뭐 이거는 광고비 좀 뿌려야 된다. 그거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어떤 상승 혹은 그 관심도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다. 그건 상업신문사들은 그 같이 움직여 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의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산이 폭등하면서 못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 혹은 막 그 압박감 이런 게 상당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유하려는 언론의 시도 혹은 뭐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들의 그 시도는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게 좀 나오나요? 아니면은 저는 골든클로스에서 그 또 아주 중요한 워딩을 주셨는데요. 네. 경제 문제에 근본적인 처방은 없다가 제 원칙입니다. 경제 문제에 근본적인 처방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 문제에 근본적인 처방이나 대책이 있었으면 그 사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갔겠죠. 경기 순환 사이클이 없이 항상 모노토너스하게 단조롭게 항상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면서 쭉 갔겠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꿈이고 이상이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합니까? 시장의 수요와 그렇죠. 시장의 과잉 투자를. 그거는 벌어져 버리고 나중에 수습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저는 노자의 물과 같은 자본주의, 그래서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방에 둑을 쌓고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한다든지, 홍수가 날 것 같으면, 아니면 제 방 문을 닫아서 잠시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때 공급을 한달지,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 위기가 안 생겼습니까? 사실은 경제 위기가 그 사이클이 우리 그 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경제 위기의 사이클이. 네. 그거는 모든 자산의 유동화. 70년대 이후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의 핵심이 MBS라고 하잖아요.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유동화되고 파생 상품이 발전을 하고 모든 상품을 주식화 시켜버린 그 이후에 돈의 흐름이, 속도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클릭 한 번으로 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위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과잉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간이 그거를 아까 그 프리징 타임에서 단면을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엎질러졌네? 물을 다시 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계속 임기응변식의 어떤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은 금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나라는 페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심지어는 독일, 유럽의 맹주인 독일도 보는데 우리가 안 보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이제 뭐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인위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 없죠. 예,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현재 벌어진 이 상황,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했으나 폭등하고 예. 자꾸 그때 인위적인 어떤 처방책들이 나오지만 예. 또 먹히지가 않고 이런 예. 것들이 반복되는 예. 그리고 돈은 점점 더 풀리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그 설국열차의 엔진룸의 작은 아이처럼 네. 언젠가 작은 아이가 더 커져버리면 엔진룸에서 그 아이를 빼내서 다른 아이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한 키에 그만한 체중에 하지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의 아이로 대체를 해야 설국열차의 영원한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그래서 이 불평등의 상황을 어떤 정부가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단숨에 바이든이든 문재인 정부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정부의 어떤 바람 또는 무주택자 서민들의 바람처럼 가장 좋은 건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부가 다 고기압이에요. 네. 그래서 초저금리예요. 전 세계 시장이. 근데 정부나 무주택자나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만은 구름이 좀 끼어서 5mm 정도만 비가 와서 조금씩만 떨어져서 소득이 우리가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좀 맞는 지점이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 PIR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폭락을 안 했으면 국가 경제에 너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도 그게 소망이었겠죠. 네. 예, 그래서 갖은 방법으로 금리라는 거대한 정책을 못 쓰는 상황에서 갖은 방법, 세제, 대출, 그 다음에 각종 공급 대책, 뭐 이런 걸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짜실한 방법으로 짜실한 방법. 예. 저 위에 저 하나님 성층권에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짜실한 방법으로 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이제 한계가 노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주장을 한 거는 결국은 장기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취등록세랄지 대출 규제랄지 진입로는 굉장히 좁아요 지금. 15억 이상은 현금 아니면 지금 그렇죠. 강남 못 사죠. 네. 예. 진입로 굉장히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입구는 좁게 만들어놨으면 깔때기처럼 출구를 넓혀놔야 되는데 그걸 왜 다주택자들의 출구만 넓혀주죠? 전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다주택자들만 6월 1일까지 양도세도 아주 혹독하게 과세를 6월 1일 이후부터는 할 텐데 그 이전에는 만약에 팔면 양도세는 일반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의 취지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에게만 출구를 넓혀준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건 아파트 가격을 정말 떨어뜨리고 싶다면 한정적으로라도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다면 양도세를 1, 2년 동안 인하해야 된다. 거래세를 인하를 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가격은 저도 부자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하는 친구들 많고. 네. 사실은 그 친구들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격이에요. 가격은. 그게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근데 그쵸? 근데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 지금 놀랍게도 한국은 다른 나라랑 달리 60대의 40% 정도가 이자만 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용대출도 거의 100%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인구 구성상 30대가 연끌을 했잖아요. 네. 지난해 100조 빌려서 연끌을 했다며요. 그 다음에 20대죠. 58년부터 71년까지 100만 명 났어요. 그 다음부터 70만 명, 60만 명, 5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0대가 지금 70만, 60만 세대예요. 그 다음부터는 50만, 30만 세대로 떨어집니다. 저희 그 최경영의 경제쇼 프로에 강반철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의 20대부터는 유주택자 부모가 둘이 있다면 네. 양가로부터 주택을 두 채 받는 최초의 세대가 된다. 그러면 무주택자는요? 지금의 30대, 40대도 무주택자가 집을 못 구할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대, 10대들에게 지금의 아버지 세대보다 더 가난하다고 하는, 근데 무주택자로 태어난 거예요. 무주택자 집안에서. 그 친구들이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격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유주택자 세대로부터 그런 좋은 부모를 나름 잘 태어난, 그거는 하나님의 운으로 잘 태어난 그분들은 두 채를 받는 거예요. 20대 이하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괜히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그 네. 말씀 들으면서 그 일본의 경우가 딱 그렇잖아요. 워낙 그 한 자녀 낳고 또 이 수명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양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거는 비슷한데 그렇죠. 물려받는 나이가 60대 물려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분명한 거는 너무 또 좋은 일만은 아닌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은 그렇다고 부모가 자기가 살던 거 팔아서 주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어렵게 살다가 60대에서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도 이자만 내는 분들이 40%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가계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KB국민은행에 금융자산 10억, 3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산의 50% 안팎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자분들은 포트폴리오를 훨씬 잘 해놓은 것이고 일반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인 거죠. 그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너무 자금이 쏠려 있다 보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많은 문제라고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 혹은 뭐 더 나아가서 노후 준비까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뭔가 근본적인 어떤 이 판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